광장 보면 우리 광장은 공산주의적인 평등 사회이고 누구나 누구를 지켜볼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밀실은 개인적인 밀실,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 확보되는 자유의 공간을 의미해.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대립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그래서 월북을 했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시절이 아니라 우리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그 시절로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만 하면 뭐 빨갱이의 소행이다, 뭐 북한의 소행이다, 막 이러면서 이념 갈등을 굉장히 부추기지, 그치? 어.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선거 조작을 뭐 북한에서 지령을 했다, 뭐 중국에서 지령을 했다, 막 이 난리를 치잖아. 근데 이 시절에는 그야말로 이 북한이라는 거는 정말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라는 기록만으로도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취직도 안 되고 뭐 당연히 공무원은 못 되고. 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친구 집에서 자라나고 철학과 3학년. 아, 하필이면 이 설정도 철학과로 했네. 굉장히 관념적이고 또 이상적인 학문을 하지. 3학년이 된 명준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서술자가 나라고 나오는 거 있니? 그런 건 없어. 그렇지? 3인칭이네.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 사회. 개인의 자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자유, 남한 사회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거지.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지녀. 그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남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더 강해져.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은 할 수 없고 대학생 그냥 나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경찰에서 불러가서 조사하고 니네 아버지 왜 올라갔니? 너도 빨갱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 괴롭히고 잡아놓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지. 그는 애인인 윤혜의 집을 방문하여 서름을 달래지만 불온 인물로 낙인 찍혔다. 불온 인물이라는 건 그 북한과 관련된 인물.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불온 서적이라고 해가지고 못 읽게 하는 책들도 꽤 있었어. 그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막 칼막스 같은 책 못 읽게 하고 이랬어. 군대 내에서. 이게 막 아주 오래 전까지 안 가도 돼 생각보다. 아직도 이제 우리 이런 데 되게 제약되어 있는 것들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불온 인물이라는 건 감시를 받는 인물이 되겠지, 그렇지? 적대적인 인물 혹은 관리 대상. 다시 말해서 북한에 뭔가 연관된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불온 인물로 다 어, 찍어놓고 관리하는 거야. 몹살게 굴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윤회를 남겨둔 채 월북한다. 자, 우리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인물 관계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누구야? 이명준을 주인공으로 해서 쭉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이형도 너의 아들이 이명준이야. 음, 아들 자자 쓴 거야. 이렇게 알겠지? 아들 자자 쓴 거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써놔. 아들이고 이형도는 어떻게 했어? 월북했지. 이명준은 남한에서 철학과 학생이야.
그 다음에 누구와 러브라인이 있냐면 윤혜야. 이 월북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불온 인물이 돼. 전체의 내용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작년에 부영여고에 이거 나왔을 때도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지문으로 내고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알겠지? 불온 인물로 낙인이 되니까 이것들 때문에 나만의 회의를 갖게 되지. 밀실에 회의감을 가져. 이렇게만 적어두면 나중에 전체 내용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선생님 이야기 중에 필요한 건 다 적어놔. 나중에 이거 내가 까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건 다 적어놔야 돼. 많이 적어.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공부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명준이 어떻게 하냐면 월북하지. 결국은. 자, 그러나 북한 역시 명준이 원하던 것은 아니야. 이상적인 혁명가로 생각했던 아버지는 젊은 여인과 재혼하여 부르주아 생활을 하고 있었어. 이상적인 혁명가, 이 당시에 북한으로 넘어갔던 이상적인 혁명가는 그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따라가지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 이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야. 그 사상 자체가 이거 어디 가서 막 간첩 신고하면 안 되고 알겠지? 이 공산주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독재 체제나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우리도 이제 사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합쳐가면서 이게 공산주의 경제 체제 중에 하나니까 합쳐가면서 되게 복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 결합하면서 어쨌든 젊은 여인과 재혼하여 부르주아 생활을 하고 있었어.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사람의 삶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월북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부르주아로 지내고 있지? 또 광장 북한 이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여기도 내가 추구하던 사회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부르주아 생활을 하고 있으면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허한 광장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이런 광장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 밀실도 상징적인 표현이지. 딱 개인화만 있는 곳. 나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곳. 탁 열려가지고 모두가 모두를 볼 수 있어. 북한 광장. 서로 상반되고 있고.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역시 아버지는 북한에서 권력자야. 그러니까 명준이 생각하고 온 북한의 모습이 아닌 거야. 모두가 평등하고 계급도 재산도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신문 기자가 되지만 부르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모든 것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공사장의 인부로 자원한다. 명준은 공사 중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의문은 국립발레단에 속한 은혜와 사랑에 빠지게 돼. 그래서 북한에서의 사랑. 북한에서의 사랑이 은혜.
뭐 좀 스포를 하자면 이미 다 읽어봤으니까 은혜는 나중에 낙동강 전투 6.25 때 이제 죽게 되지. 공사장 인부로 명수는 미안해. 그러나 은혜는 명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떠난다. 6.25 전쟁이 발발해. 그러니까 여기에 시대적 배경은 언제야? 파란색으로 하자. 미안해. 경은 광복 직후. 광복 직후에 양쪽을 이제 나눠서 분할 통치하지. 그렇지? 그래서 위쪽은 소련이, 아래쪽은 미국이.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결정이 되게 되지. 공산주의와 근데 요 이제 소련이랑 미국이 그래도 분할 통치할 때는 아직은 전쟁 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은 용이했고 지금처럼 미친 듯이 못 가고 이러지는 않았었고 광복 직후부터 언제까지? 6.25 전까지. 이때도 역시나 나라가 반으로 갈려 있었던 거는 똑같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주는 군대에 자원한다. 북한군 장교로 부산까지 내려온 그는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다시 만나. 명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보며 명주는 다시금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의 패배로 은혜는 죽고 명주는 포로가 된다. 명주는 거제도 포로소용소를 거쳐 판문점의 포로송환위원회에 서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6.25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6.25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휴전할 때쯤. 우리 오늘 제일 늦게 온 게 시즌인가?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나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1938년 일제시대잖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독립하잖아. 일제시대 전에 막 6.25 이러다고 그러면 안 되지. 1950년. 그치?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 6.25 일어난 지.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한 7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80대, 9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6.25를 경험했던 세대가 되겠지, 실제로. 그렇지? 그다음에 전쟁 직후도 경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아직은. 1950년부터 1953년에 일어나고 1953년 7월에 종전을 하게 되지. 6.25는 몇 월 며칠인지는 안 적어서 1950년 6월 25일이 알겠지. 6월 25일. 그리고 1953년 7월에 휴전을 하게 돼. 그래서 7월에 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 서로 포로 교환도 하고 이제 포로 교환을 하면서 이 포로였던 사람한테 너 우리 포로니까 그냥 우리 땅에서 사는 거 어때? 물어보기도 하고 싫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러면 12월에 이제 이런 포로 교환을 막 하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때 시대적인 배경도 좀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거제도 포로소용소를 거쳐 판문점의 포로송환위원회에 서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로 갈 것인지, 북한으로 갈 것인지. 얘는 지금 누구의 포로야? 남한의 포로잖아. 남한의 포로니까 그냥 남한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해. 이 당시에 니네가 명준이었으면 어떤 결정을 할 거 같니? 나는 북한에서 북한군으로 참전해서 전쟁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잘 살던 때야 대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4,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렇지? 그리고 그 북한 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공산당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또 저기기도 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제청산은 북한이 훨씬 잘했고. 또 남한은 미국이라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간신히 사실 그 저기를 지켜낸 거잖아.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니? 나는 미래를 예측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 이 당시에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알겠지? 뭐 물론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 당시에 사람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판문점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냐면 그 휴전선에 있고, 너희들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만났었지. 김정은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저기 38선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막 뉴스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랬었지. 그래서 그 유엔군과 북한군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고기가 딱 지금 판문점이야.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이제 통로이기도 하지. 서로 만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회의를 거기서 많이 하고 남북 회의를 하게 되면. 자,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바른편. 이건 선생님이랑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바른 손이 오른손. 그래서 오른편이야. 지금은 안 쓰는 말이야. 네 사람의 공산국 장교,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모두 어느 쪽 사람들이야? 북한 측 사람들이 되겠지. 그러면 이 당시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 이게 포로들이 우리 땅에 와서 살도록 설득하는 거. 남한에 잡혀간 애들이. 왜냐면 이게 이제 막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의 실적이야. 야, 북한으로 다 넘어가기 싫대. 이것도 남한의 실적이고, 알겠지? 북한이 막 그만큼 꼬드겼으면 북한도 그게 하나의 실적이고,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홍보하는 일이고, 다 우리 땅에 넘어와서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설득하고 열심히 노력했었다.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어.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왜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을까? 친절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북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그런데 동무 앉으시오라고 했는데 앉았어, 안 앉았어? 안 앉았어. 그냥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해서 저쪽의 의도대로 나는 흘러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선택하지 않겠다. 음. 당하지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 자, 이런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그래. 실제로 쇼잉이라고 그래. 알겠지? 이 보여주기 기법은 뭐냐면 명주는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면 말해주기야. 알겠지? 근데 보여주기는 이 사람의 태도, 대화, 대사만 딱 보여줘. 그럼 나머지는 누구가 해석을 해야 돼? 독자가 해석해야 되는 몫이야. 그래서 태도, 대화를 통해서 의도를 독자가 추측해야 돼. 연극이나 TV 프로그램이랑 비슷해. 알겠지? 그러니까 연극은 그 사람들의 대화나 대사, 몸동작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걔가 슬픈지 뭐 기쁜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그래서 이 중립국이라는 의미. 그러면 얘는 남한도 북한도 남한에도 회의를 느꼈고 북한에도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구나. 남과 북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이런 것도 다 뭐야? 보여주기지. 테이블을 이렇게 몸을 다가가는 건 조금 더 설득하려고.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야.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것이냐. 부정적 측면이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거기 굶주림도 많고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 수 있겠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잖아. 북측의 설득 논리 첫 번째가 될 거야. 이런 것도 종종 나와. 북측의 설득 논리 서술하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지. 반복을 통해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네. 누가? 명준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야.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해? 북한은 시민이라고 안 하지. 인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계속 이제 명준은 뭐해? 너네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중립국으로 이미 결정했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아주 단호함이 느껴지지.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임무는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그래서 설득 논리 두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네. 그러면 옮겨서 적어야지. 두 번째.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했지. 야, 너 가면 굶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다는 거야? 너 직업도 바로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영웅으로 추앙도 받을 수 있어.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명예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 그래서 2-1번 생계보장. 다시 2번 사회적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가워할 거야. 초목을 얘를 반가워할 수는 없지. 요인법 쓰고 있고. 개선이 뭐니? 시준아 이쪽 오면 돼. 질문 안 받으려면. 우리 프랑스에 개선문 있잖아.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지. 그 개선문은. 그 콜로세움 옆에도 보면 개선문 있어. 개선문이 뭐야? 개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수를 환영하는 파티를 개선이라고 하고 그걸 지나가면 개선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것을 개선이라 그래. 북한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 것 같아.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 그 당시 이제 서구의 열강들이 되겠지.
얘네들이 대부분 뭐니까? 자본주의니까. 그럼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들의 모임 유엔 당시에는 또 거기에 남한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 간사한 꼬임새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세 번째. 너 남한에서 살다 왔고 뭐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우리 쪽에 오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보복이 없을 것이다. 공화국은 여기서 공화국은 본인들의 나라지 북한. 동무야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할 거야.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거야. 일체의 보복 행위라는 건 얘가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 살았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처벌하거나 나쁘게 보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아주 단호하지.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어. 자, 역시 계속 보여주기 수법이지, 그치? 보여주기 수법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되게 친절하게 다가왔었는데 자기 의도대로 회담이 풀리지 않으니까 설득이 풀리지 않으니까 날카롭게 변했어. 신경질적으로 변했지. 태도에 변화가 드러나 있지. 우호적에서 적대로 변화하고 있어. 왜? 자기 설득이 통하지 않았거든. 이제 못 올 거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야. 얘 이 새끼 안 올 것 같아. 음. 그리고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거 알겠지? 가만히 서 있어.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이거 뭐라 했지? 아이고. 중립국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대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음 포로 한테 그냥 이야기를 넘겼고 이제 명준이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 가만히 뭐 남들 이제 설득하는 거 이제 좀 지켜보다 보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았다. 그러면 이 다른 천막은 어디가 되겠어? 남한 측이 되겠지. 남한 측이 될 거야. 자넨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명준의 머릿속이지, 그치?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 거야. 잠깐만 미안해. 계속 보자. 이 남한 측 설득에도 결국은 이제 중립국을 선택하는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거야.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 자네는 어디 출신이가? 서울이군. 뭘로 좀 설득하려고 그래? 너 원래 고향이 남한이잖아. 음.
강조하고 있고, 누구의? 명준이 원래 남한에서 태어난 애야.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이게 이제 상상 속에 지금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이 상상일 뿐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지금 소설가가 의도한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가 또 남한 쪽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건 좀 지루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상상 속으로 설정을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이야기들을 다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어. 그냥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일이다라고 치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전략들을 내세워서 그 당시에 북한이나 남한이 각 포로들을 설득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 중립국이라는 건 막연한 얘기야. 자기 나라보다 제일 좋은 데가 어딨겠어. 그치? 여기가 제일 사실 살기 편하지. 그래서 남측의 설득 논리, 조국에 대한 감정. 지금 이런 것들을 쭉 1년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디 출신이야? 야, 여기 네가 원래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게 제일 좋지 뭐.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 이 남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지. 남한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이 과도주의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여러 가지 모순, 빈부격차, 정치적 혼란. 그러면서 뭐 하는 척해? 공감하는 척하고 있지, 명준과.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설득 논리 두 번째가 되겠네. 자유. 그럼 어디에는 자유가 없다는 뜻이야? 북한 쪽에는 자유가 없어.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점점점점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말은 알겠지? 자유가 중요해. 이 얘기를 하려고 하겠지. 또 북한은 자유가 없고 여기는 자유가 있고 인간은 자유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선택해. 음, 음. 말을 끊고 대답하고 있지. 다시 말해서 뭐를 표현하는 거야? 단호함,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설득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지 않잖아. 다만 내 나라 내 민족 한 사람이 타향말리 이국당, 중립국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이념 전쟁에 끼지 않은 나라. 동교에서 어찌 한마디 참가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이야.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어. 너희는 아직 고등교육은 못 받았어. 지금 중등교육 받고 있는 거야.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졸업해야 고등교육을 받은 거야. 알겠지?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날 겁니까?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이야. 그렇다고 자기의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여기서 자기의 몸은 조국이 되겠지. 종기가 났다고 야 몸을 버리는 게 말이 돼? 아까 얘기했던 이 대한민국의 과도기적 모습들, 요거를 이제 종기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야, 나라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네가 나라를 버리고 가면 되겠어? 지식인인 네가 나라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걸 고쳐나가야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과도기적 모순들, 문제점들. 당신을 잃는 거는 무식한 사람 10사람이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야. 당신 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설득 논리 세 번째가 되겠네. 지식인으로서 책임. 또 조국은 너를 필요로 한다. 필요성. 낯선 땅에 고생하는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게 너한테도 더 행복할 거야. 뭐 나쁘게 생각하지만 내가 너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야.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는 개인적인 조력도 제공할 수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줄게. 이거 지켜질 약속일까? 안 지켜질 약속일까? 안 지켜질 약속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 그치? 너희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개인적 조력을 약속하고 있지. 이게 지금 다 상상 속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직 나직이 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남측은 이렇게 상상할 거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째로 추스며 눈을 찡긋하며 웃겠지. 자, 지금 반듯하게 된 천장을 올려다본다. 그 설득자들을 쳐다보거나 이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걸 태도로 보여주고 있지. 괜찮아? 관심이 없다는 자 3인칭 미안 아까 3인칭이라는 걸 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지금 우리는 누구의 머릿속까지 다 보고 있어? 명준의 상상 속까지 다 보고 있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네.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침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명준의 상상 속이지.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그래서 북한 측의 그 설득,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와서 마침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어.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양측의 회유를 거부하고 중립국을 선택한 것. 이것에 대해서 통쾌함을 느끼고 있어. 기분이 좋아. 행복해.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여기 되게 자주 나오거든. 잘 보자. 여기는 좀 졸지 말고 지금 좀 졸았더라도 다시 정신 한번 차리고 알겠지?
그 부분 자주 나와.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다를 준다고 해도 이 바닷물 전체를 마실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건 그 한 컵 정도의 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다를 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거지. 의미가 없어. 무의미한 일이야.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 지금까지 북한이랑 남한이 설득했던 그런 논리들, 또 아주 이상적이어서 다가갈 수 없는 것들, 이상적. 선생님 이데올로기를 다 쓰기가 조금 귀찮아서 우리말로 이념이라고 쓸게 이제. 알겠지? 이데올로기, 이념 똑같은 말이야. 이건 누가 주장하는 거야? 남과 북이 주장하는 이상적 이념을 의미하지. 하지만 요 한 사발의 물, 요거는 실제 현실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인데 아무리 이상적인 걸 제안해봐야 나한테 의미가 없어.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지.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이상적인 것들을 내가 현실적에서 적용하고 그게 실제로 실천되는 것을 내가 혜택을 누리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너무 과도한 이상 이라는 거지. 바다와 한 잔의 물. 대조적이고 바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 한 잔의 물은 현실.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역시나 다 비유적이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런 걸 어디서 느꼈어? 명준이가? 남한에서는 자유를 추구하지. 하지만 살아보니까 실제로 자유가 아니라 막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묶여가지고 괜히 조사 다니고 실제로 자유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야. 바다와 같은 사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아무리 그쪽에서 우리는 바다 같은 사회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현실을 겪어보니까 이건 이상과 내가 겪는 현실이 전혀 다르구나. 북한에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야. 되게 평등하고 계급이 없고 이런 사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여겼던 나의 아버지, 이상가인 아버지가 가서 부르주아 행세를 하고 있어.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많은 자기의 이상, 개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들이닥친 명준의 그 괴리감, 혼돈, 혼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이런 괴리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 전부 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알겠지?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명준의 잘못이 있었다. 자조적이고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했다 못했다? 처음에 못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겪어보니까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화도 나고 고통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장. 지식 노동자 비유적인 표현이지. 자조적이기도 하고 지식인들이지.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것이지. 지금까지 나는 뭐만 봤어? 책 읽고 이상적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만 봤어.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상향, 공산주의에 대한 이상향. 허황되고
사실은 다 속임수였던. 마술이 속임수잖아, 기본적으로는. 과학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 진실이 되겠지. 그치? 서로 이것도 대조하고 있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 영생수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 그러니까 마법, 마술. 요게 이제 마술이잖아. 그렇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꾸는 거. 요게 마술이 되겠지. 그럼 요 마술사는 누구야? 야, 우리나라에 오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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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우리나라 완벽한 나라야. 요런 말하는 놈들. 음. 바로 남북의 권력자들이 되겠고,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속인 꾀임을 속임수를 썼다는 거야. 뻔히 알면서 요거 팔려고 좋은 말로 설득하는 거. 감언, 이설. 또 뭐 이런 것도 적용될 수 있을 거고, 양두구육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거야. 뭐 구밀복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는 사자성어로. 양두구육도 역시 속임수야, 속임수. 양두. 우리 집에는 양고기 팔아요. 양고기 비싼 고기니까 양고기 팔아요라고 하고 구자가 개구자 쓰거든. 실제로 파는 건 뭐라는 거야? 개고기 파는 거야. 그래서 양두. 그 간판에 있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구육. 개고기를 파는 거.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걸 파는데 사기칠 때 이렇게 표현하고, 구밀복검은 입에는 밀, 꿀밀자 써. 그래서 그러니까 달콤한 말 속에 이제 복검, 이제 숨기고 있는 거야, 검을. 이걸 구밀복검이라고 그래. 알겠지? 달콤한 말로 막 그렇게 꼬시는 거.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신비한 술잔 역시 뭐를 의미하겠어? 이상, 그치? 낌새를 차렸어. 아, 이런 거구나. 이제 현실을 깨달았어. 이상을 찾아서 남한에도 살아보고, 남한은 원래 살았지만 북한으로도 가보고, 저 사회는 다를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현실을 직시하게 돼. 허상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남북의 권력자들이 되겠지. 이상을 찾아서 막 떠나갔는데 딱 돌아보니까 남과 북쪽의 권력자들이 이미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제 나는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갇혀 지내게 될 거야.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이 사람들은 현실을 깨달은, 모순을 깨달은 지식인들. 그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박해한다는 거지. 못된 균. 요거는 누구를 의미하니? 지식인들을 의미해. 지식인들이 야, 이거는 다 허상이야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닌다고. 그럼 사람들이 아, 이게 다 허상이었구나.
이데올로기 쟤네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진실을 깨달은 지식인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야. 음, 지식인들. 누가 보는? 권력자가 보는 지식인들. 옮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진실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실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못된 균들을 잡아 가둬놓는다고. 역사는 소금으로 움직인다. 비유적인 표현이고 천천히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바라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더라. 은혜의 죽음이 당했을 때 이명준의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지는 것이었다. 은혜 언제 죽었지? 6.25 때 죽었어. 알겠지? 그래서 북한 애인이야.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지. 삶의 의지가 꺾인 거야. 이때 죽었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애인을 잃게 돼. 사랑하는. 팔자소관, 운명으로 빨리 늙는 사람이 있는 법이야. 사람마다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데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서. 난파꾼. 그 난파당하다가 바다에서 길을 잃는 걸 난파라고 하거든. 그럼 지금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했었지. 지식인이 어디로 나갔어? 진리를 찾으려고 바다로 나갔어.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보니까 다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어. 권력자들이. 다시 돌아갈 곳이 내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돌아갈 곳을 잃었어. 난파꾼이야. 이게 누가 되겠어 그러면? 이명준이 되겠네. 괜찮니? 이념의 갈등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사람 혹은 희생된 사람. 선생님이 이걸 천천히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처음 읽어도.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이념 갈등, 다시 항구로 돌아가서 내 고향으로 가든 북한으로 가든 하지 않겠다고. 중립국을 선택했지. 알겠지? 돌아가지 않기로 한 거야. 아까 돌아갈 곳이 항구였잖아. 항구에서 떠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 이념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해.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는 환상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거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며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야. 그래서 이 무거운 것, 그 섬은 어디가 되겠어? 중립국이. 알겠지? 이념 갈등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그냥 늙어 죽고 싶어. 수명이 다해서. 막 이런 거에 희생되고 막 허덕이고 싶지 않아. 이데올로기에 이게 허상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고, 그래서 지쳐버려서 그곳에서 가서 중립국에서 그냥 늙어 죽고 싶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겠어? 중립국으로 가. 여기서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인도로 가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 알겠지?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인도로 이제 이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뭐 여객 항공기가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배를 타고 가거든. 어. 명주는 석방된 포로 30명과 함께 중립국인 인도로 가게 돼. 인도의 선박인 타고로에 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순 노동을 하며 살리라고 마음 먹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거나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렇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지?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야. 새로운 삶을 꿈꿔. 그러나 그 이제 바다 가다가 요걸 이제 마닐라쯤으로 보는데 쭉 가다가 동남아시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바다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갈매기 두 마리가 이렇게 따라오거든. 그런데 그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과정에서 은혜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해 명준이. 그런데 은혜가 죽었잖아. 죽으면서 그 뱃속에 이제 딸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갈매기 둘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둘이 은혜와 자기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저들이 이제 죽어서 갈매기가 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었고 이러다 보니까 푸른 바닷속에 이제 투신자살하면서 소설은 이제 마무리가 돼. 그러니까 이 갈매기 두 마리. 음. 그래서 은혜와 뱃속에 있었던 딸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를 상징하지. 여기서 이제 투신 자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거든. 아직 안 끝났어. 한참 남았어. 우리 이거 좀 다 하고 끝낼 거야. 침착해. 그래서 그 이제 명준이 바다를 보고 큰 새, 그러니까 갈매기도 딱 이제 좀 큰 새와 꼬마 새로 표현이 되거든. 큰 새와 꼬마 새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새들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져. 그리고 명주는 여기서 이제 투신자사라는 장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채꼴의 사북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와. 조금 읽어줄게. 부채꼴 사북자리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정확히 부채꼴의 사북자리라는 게 그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 알겠지? 그래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이렇게 있으면 배 앞이 이렇게 생겼지. 부채꼴의 사북자리라는 건 요 점을 부채꼴의 사북자리라고 그래.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 작년에. 다 틀렸어 근데. 여기 그림이랑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 자리가 부채꼴의 사북자리야. 그럼 명주는 어디를 간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걸어간 거야 지금. 여기는 다 바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꼴 사북자리까지 뒷걸음질 쳤다고 그랬지. 그럼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눈은 여기를 보고 있는 거 알겠지? 배를 보고 있어. 여기까지 가서 핑그르르 뒤돌아섰으니까 이제 뭐를 보기 시작해? 바다를 보기 시작해. 이거 잘 정리해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이 부채꼴에 사북자리 간다 같이 간다. 그리고 팽그르르 뒤로 돌아선다라는 내용 자체가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야. 그래서 명준의 심리를 나타내기도 해.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부채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양쪽 극단이 어디로 모여? 한쪽으로 모이는 모양새지, 그치? 한쪽으로 모여. 그러니까 막 갈등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로? 한쪽으로 정리된다라는 걸 표현해. 그리고 팽그르르 돌아서니까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 이걸 푸른 광장이라고도 나와. 명준한테는 내가 가야 할 곳은 중립국이 아니라 바로 바닷속이구나.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새로운 이상향.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공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부채의 사북자리와 마지막으로 명준이 선택하는 푸른 바다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거든. 부채의 사북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부채의 사북자리라는 건 이렇게 부채꼴을 의미하거든. 부채꼴 배 앞에가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겼잖아 실제로, 그치? 명주는 여기에 있다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가지, 맞지? 그래서 이 양극단에 있었던 무언가가 이제 한쪽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 부채의 사북자리라는 게. 자, 두 번째로 이 부분 부채의 사북자리에서 명준이 처음에 서 있었던 요 부분은 공간이 넓어 좁아? 넓어. 여기는 아까보다는 좀 좁아. 그리고 공간이 점점 어떻게 돼? 좁아져.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명준의 삶을 상징하기도 해.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명준의 삶을 상징하기도 해. 처음에는 명준의 삶이 어땠어? 남쪽도 갈 수 있고, 그치? 북쪽도 갈 수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 그러다가 삶의 선택, 자유, 이상 이런 것들이 되게 공간적으로 넓게 있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넓은 생각, 넓은 사고, 자유, 선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부채의 사북자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에 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선택의 수 있는 것이 없어. 다시 말해서 삶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선택할 것이 없는 것에서 어디를 바라본다고? 이 바깥을 바라본다고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뛰어들지. 결국은 그게 죽음이었고, 결국은 현실에서의 탈피, 새로운 희망,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었어. 알겠니? 그리고 현실에서의 탈피 들이 의미가 있다. 지금 여기 밑에 다음으로 중략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조금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읽어보면 이 내용을 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문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것도 내신형 문제였었는데, 명준이 대학교에서 철학과 다닐 때가 이 부채꼴에서 몇 번이냐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럼 언제가 되겠어? 1번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생각의 자유가 있었고 사상의 자유가 있었고 또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것들을 추구하던 그런 시절의 자유를 의미하지. 자,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볼 거야. 우리 광장과 밀실의 의미가 대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시온이는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니? 똑같나? 자, 보자. 광장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야? 일단 첫 번째로 광장은 어디를 의미한다고? 사회주의. 그렇지, 북한. 공동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 이걸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곳. 이게 이제 광장의 이상적인 의미야.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하지만 명준이 실망한 건 뭐야? 이게 집단적이고 또 사회적이. 개인은 없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곳을 의미하고 밀실은 자유, 민주주의. 북한도 사실 민주주의를 표방해. 알고 있지?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인가 그렇잖아. 이름이. 어쨌든 자유. 그 다음에 경제체제. 이거 미안해. 잘못됐네. 표방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는 아니지 거기는. 어쨌든 두 번째. 이거랑 이제 똑같이 생각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안락함. 개인의 안락함. 또 사생활. 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세상.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세상. 그런데 여기서도 단점이 있었지. 너무 개인적이야. 실존적이고. 여기서는 공동체적 삶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도 너무 극단주의적으로 가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점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여기가 어디야? 남한이었지? 여기는 북한이었고.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다 정리한 것 같아. 제일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